안녕하세요. 국립가천과학관에서 과학책 수다를 떨고 있는 잡학다식 고3입니다. 그에 묻어가는 김사서입니다. 국립가천과학관의 과학책 수다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읽혔던 고전소설인 패스트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을 다루고 있어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가장 관심 있는 도서로 꼽히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19 확산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좀 많이 보시는데 이 소설을 많이 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전 명작 소설이다 보니까 사실 꾸준하게 읽고는 있으셨는데 패스트랑 코로나가 좀 이제 약간 연관돼서 생각해서인지 최근에 굉장히 주목도 많이 받고 엄청 많이 판매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고3님께서 이 소설의 작가이신 알베르트 까미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알베르 까미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고요. 철학자면서 작가 그리고 신문 기자입니다. 사실 까미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 좀 많으실 텐데 사진 딱 보면 아, 저 사람이 까미? 하면서 딱 놀라실 거예요. 이제 바나가 옛날 이미지 하면 제임스 딘 있잖아요. 제임스 딘이죠. 굉장히 잘생겼어요. 담배를 탁 물고 있는데 너무 잘생겼어. 이게 우리한테 기억에 딱 남아있는 거죠. 까미는 이제 제가 어릴 때 봤을 때 뭘까요? 그 잘생긴 지식인의 뭐 모델 같은 거죠. 요렇게 멋지게 딱 크고 싶었는데 살이 너무 쪘어요. 어렵더라고요. 아니 뭐 올해 목표가 살 빼는 거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네, 살 좀 빼겠습니다. 하여튼 넘어가고요. 이게 1913년에 알제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때 알제리가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전사하셔가지고 굉장히 가난하게 생활했답니다. 그래서 좀 어른이 돼서는 철학과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결핵이 걸려서 포기하고 졸업 후에 신문 기자가 됩니다. 대학 시절부터 이제 연극에 흥미를 많이 가져가지고요. 배우로 출연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요때 인간 조건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까미를 관통하는 존재의 부조리성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2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프랑스가 독일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그 유명한 이방인을 발표하게 됩니다. 엄청난 칭송이 이어졌던 거죠. 그 패스트랑 이방인이 까미의 대표작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이방인 하면은 우리가 뭐 다루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부조리한 세상에서 완전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살아가던 주인공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인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받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삶의 의미나 행복을 깨닫는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이분이 저항운동을 하시게 되거든요. 레지스탕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요 패스트가 나치 점령군에 대한 저항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령군, 악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이제 선의를 나타내는 책인 거죠. 그리고 57년에는 이제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에 자동차 사고로 죽게 됩니다. 요때 이제 전철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아예 자기 차 타라고 타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권유를 해서 탔는데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 인터뷰를 했었대요.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보다 더 의미 없는 죽음은 상상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참. 그런데 자동차 사고로 그렇죠. 그냥 사망을 하신 거네요. 되게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너무 허무한 죽음이었네요. 이 비슷한 경우가 있거든요. 국어 잘하시잖아요. 뭐 잘하진 않고 시를 막 외우시던데. 네. 유치환 시인 아시죠? 유치환. 네, 들어봤죠. 청록파 시인의 그렇지. 대표 주자시고 뭐 깃발에서 뭐 소리 없는 아우성 뭐 이렇게 좀 외웠던 것 같은데요. 역시 시에 강하시네. 이 유치환 시인이 비슷하세요. 이게 부산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거든요. 근데 모임하시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길에 버스에서 내려서 길 건너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그때 모임을 했던 사람들한테 술값을 다 내주셨는지 돈이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주변 분이 택시 잡아주려고 그랬는데 아니다, 나는 큰 차가 좋다 하면서 가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뭐 유치한 시인도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런 케이스가 되네요. 네, 작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뭐 저희가 간단하게 책 내용을 소개해 보겠는데요. 이 소설은 1940년대 프랑스의 해안 도시인 오랑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쥐들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사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쥐였다가 점점 사람으로 옮겨가면서 패스트라는 질병으로 판명이 되고 이 질병 퇴치에 대응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각각의 사회 구성원인 의사, 신부, 외지인 특파원 기자, 그리고 보건대 자원봉사자, 판사, 사기꾼 등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사연이 있고 개성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초기 발병부터 전염병의 전염 과정을 정확한 날짜 및 패스트에 의한 사망자의 숫자까지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나 경제생활 변화 그리고 또 시민들의 심리 상태 등의 변화 등도 실감나게 표현함으로써 독자가 책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의 사실주의적 소설의 대표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예,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작가가 이제 패스트라는 병을 우리 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악에 대해서 집단적인 저항 그리고 연대의식 요걸 보여주는 휴머니즘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까미 문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조리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조리라는 게 이제 사람이 원래 이 세계가 굉장히 부조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은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요거를 인간적인 노력을 거듭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되찾는 거, 복권하는 거라 이게 까미 부조리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어떨까요? 부조리라는 건 당연히 저항적, 반항적 인간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가 모습에서도 반항적인 모습이 나왔던 거네요. 살을 찔 수가 없어요. 반항적 인간은. 저는 순종적 인간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고사님 그러면 패스트가 어떤 병이고 이 패스트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패스트 흔히 얘기하면 흑사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환자의 피부가 검게 이제 괴사되는 증상을 보여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들 하십니다. 분명 좀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패스트균이란 게 쥐벼룩에서 사람한테 전파가 됩니다. 이 책에서도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쥐의 시체들이 발견되면서 이제 공포가 시작돼요. 기록에는 기원전 그리스 역병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고개 패스트라는 사람도 있는데 다수들은 6세기에 동로마 제국의 패스트가 처음 창궐된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때 황제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라서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재밌다고 표현하는 게 이상하지만 지금 현재 21세기에도 패스트 발병이 계속 보고되고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알려진 유명한 패스트는 중세에 대유명한 흑사병입니다. 그렇죠. 흑사병 많이 들어봤었죠. 맞습니다. 네. 근데 패스트 영어 이름 아세요? 패스트가 그냥 영어 이름이 패스트 아니었어요? 이게 독일어입니다. 독일어 패스트의 독음이고요. 영어로는 플레이그입니다. 근데 이 플레이그라는 게 전염병을 뜻하는 보통 명사예요. 왜냐하면 플레이그 하면 이게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패스트가 어마어마하고 중세에 대유행을 했으면 보통 명사가 된 거. 전염병의 보통 명사가 패스트인 거예요. 하여튼 요 기원은 보통 14세기에 이제 유럽 동부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유럽 전역에 확 퍼집니다. 근데 이 최고조의 시기에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죽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요 아까 말씀드린 요 기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몽골이 그 당시에 중앙아시아 평원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시작돼서 동유럽 해상교역로를 타고 유럽 전역에 퍼졌다는 설입니다. 요 설에 따르면 이제 중앙아시아에 몽골 제국이 있었거든요. 이거 물어봐야 되겠는데. 몽골 제국이 이게 외부에 세운 그 나라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한국. 맞췄어. 그러면 이 한국이 4개가 있었어요. 4개가 있었어요? 맞춰보세요. 4개 있었는데 뭔 거 같으세요? 저는 그냥 소설 같은 데 보면 그냥 킵차크 한국 이렇게 나와서 그거는 들어봤는데 나머지 3개는 잘 모르겠는데요. 요게 우리가 교과서에 나옵니다. 사한국. 근데 한국인데 저희 때는 한국이라고 배웠어요. 한자가 한이거든요. 그래서 킵차크 한국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게 오고타이 한국, 차가타이 한국, 일한국, 그리고 킵차크 한국 이렇게 4개예요. 외우기 어렵잖아요. 어려운데요. 킵차크는 얘기하셨고 일한국은 쉽잖아. 일한국. 근데 이름이 2개가 있어요. 이게 이름이에요. 오고타이, 차가타이가 징기스칸의 아들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그 후손들이 여기를 지배하게 된다. 뭐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신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이제 이거는 시험에도 잘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제 상식이네요. 그렇죠.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거 정도는 우리가 또 알아줘야 되거든요. 이게 중앙아시아 킵차크 강국 아까 맞추셨잖아요. 거기 유명민들이 쥐랑 많이 접촉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감염이 시작됩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던 게 어떻게 유럽으로 왔냐? 1347년에 킵차크 강국이랑 그 크림반도에 이제 제노바의 식민 도시가 있었어요. 카파인데요. 거기랑 전쟁을 합니다. 거기를 침공을 하거든요. 근데 공성전이 벌어졌는데 몽골군이 이제 좀 화가 났었나 봐요. 잘 안 되니까. 흑사병으로 사람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체를 투석기에 담아서 성 안으로 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요즘 같으면 뭐 생화학 무기 뭐 그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생화학 무기에서 생물 무기, 생물 학전을 시도를 한 거예요. 이게 몽골군이 그런 걸 좀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파 시내에서 완전 대역병이 이제 시작이 된 거, 감염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노바의 식민지라고 그랬잖아요. 흑해에 있던 제노바 상선이 이탈리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좀 자세한 얘기가 있는데 이탈리아로 들어오게 되고 그게 유럽으로 퍼지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패스트 대역병이 짧은 시간 내에 유럽 전역에 전파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본적으로는 사실 그 당시에 의학 지식이 지금이랑 다르게 좀 부족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방의학이 발전하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중세라는 게 신학이 지배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약간 나옵니다만 아무래도 좀 신앙의 힘으로 병을 치료하려는 시도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위생관념이 되게 문제입니다. 면역체계가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청결이나 유해생물에 대한 방제가 거의 안 이루어진 거죠. 사실 이 손 씻기 있잖아요. 손 씻기를 생활한 게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에 돼서 온 거죠. 뭐 유럽에서도 생각보다는 되게 위생관념이 생기게 된 거네요. 굉장히 자주 했을 거, 옛날부터 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여튼 근데 다만 그때 사람들도 이 감염자랑 접촉하는 게 주된 감염 경로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도 그렇지만 지역을 아예 격리시키는, 역병이 돌면 그 지역을 봉쇄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했던 거죠. 근데 다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엄격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신고되지 않은 보균자들이 이제 몰래 유입이 생기는 거죠. 그게 오히려 급증하게 되는 측면도 있었던 거죠. 그럼 이런 패스트가 중세 사회에 엄청난 변화도 일으키긴 했었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 흑사병이 이렇게 있고 아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구가 너무 줄어들게 되니까 유럽에는 다중유산 상속이 생기게 됩니다. 이 다중유산 상속이라는 게 뭐냐면 유산 받을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버지한테도 유산 받고 작은아버지한테도 받고 심지어 외가 쪽 친척들한테도 받고 이런 거예요. 갑자기 부자가 생겼어요. 맞습니다. 갑자기 유산이 많이 늘어서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 는 거죠. 그리고 또 인구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노동인구들도 확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 임금이 어떻게 됐겠어요? 확 올라갔겠죠. 그렇죠. 노동자 귀해진 거죠. 그렇게 노동인구가 크게 줄어들다 보니까 중세하면 이제 경제체제 유명한 거. 중세 때는 뭐 토지 아까 그렇게 했으니까 네. 뭐 농노제하고 그렇죠. 뭐 장원제 붕괴 이런 맞습니다. 게 있었어요. 이거 뭐 척하면 척이네 이제 하셔도 되겠어요 혼자. 중세의 장원제랑 농노제가 이제 붕괴되게 되는 거죠. 물론 사람이 많이 죽었어도 있지만 이제 임금 경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중세를 붕괴시킨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된 거죠. 네. 그럼 소설 속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소설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리웨는 어떤 인물인가요? 오랑시 의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쥐가 피를 토하고 죽잖아요. 그런 거 보고 또 병원 수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약간 증상을 보이는 거죠. 처음에 이제 증상을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네. 최초였죠. 그래 패스트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에다 패스트가 발병했다. 그러고 이제 의사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충실히 완수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근데 작가가 왜 이 리웨를 화자로 선택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리웨의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래서 병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객관성을 중요한 특성으로 갖고 있는 소설이라고 하는군요. 그럼 다음으로는 오랑시의 사람이 아닌 타지에서 온 특파원 기자 랑베르라고 있었잖아요. 그 랑베르가 처음 도시가 폐쇄되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도시를 탈출하고 싶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사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을 하면 랑베르처럼 이제 빨리 그 도시를 빠져나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원래 살던 사람도 아니고. 실제로 랑베르도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도시를 빠져나가야겠다. 그런 희망으로 살기도 한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탈출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그 도시에 남아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제 보건대라고 이제 아까 소개하셨지만 자원봉사대에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마음이 좀 바뀌기도 하게 되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아까 리웨의 아내도 사실은 먼 도시에 요양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게 마음이 바뀐 거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이별을 하고 있지 않다. 그걸 알고 이 도시의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뭐 결국에는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거네요. 뭐 맞습니다. 네, 이것도 그러면 일종의 연대 의식이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통은 나눌수록 줄어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 이제 이 상황을 회피한 거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같이 연대하고 저항하는 거죠. 네. 다음은 신부 파눌루인데요. 파눌루가 뭐 페스트의 발병이 신이 인간들에게 내리는 형벌이라고 했는데 이 시기니까 가능했던 설교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지금도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하고요. 근데 이제 파눌루가 판사 여기 오통이잖아요. 그분의 아들이 패스트에 걸려서 혈청 주사를 맞게 되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전환점인데 막 근데 괴로워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옛날 같으면 이제 패스트가 인간한테 신이 내린 형벌이다 그랬는데 어린아이잖아요. 무슨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또 보건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씩 변해지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본인도 죽어가게 됩니다. 네, 뭐 신이 인간에게 뭐 형벌을 내리는데 어린 아이까지도 그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조금 마음이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성직자의 사명을 포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성직자는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는다면서 끝까지 뭐 혼자 고통을 감내하면서 기도로서 생을 마무리하는 성직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또 다시 뭐 다른 인물을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타루라고 보건대를 조직한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타루도 오랑시 사람은 아닌데요. 리웨랑 이제 친해지면서 우정을 나누게 되고요. 그래서 보건대에서 패스트랑 싸우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타루가 보건대를 조직한 이유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 이유가 좀 독특합니다. 원래 타루의 아버지가 판사였거든요. 판사 출신 아버지 밑에서 컸는데 아버지가 재판하는 장면을 이제 구경하러 간 거죠. 그러다가 사형 집행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굉장히 충격을 받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실상 이런 살인자라는 게 사형 판결을 내는 아버지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를 막 가출해서 떠돌다가 오랑시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또 마침 패스트가 이렇게 창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루는 이제 아버지 대신해서 사형수들한테 이제 사죄하는 마음 그리고 죄책감 이런 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덜어보자는 생각에서 보건대를 만들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 얘기이기도 한데 까미가 작품에서 이 사형에 대해서 아주 자주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타루도 패스트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패스트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제는 좋아질 거야 하면서 막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타루는 이제 패스트에 걸리게 되고요. 좀 안타깝게도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네. 타루의 뭐 죽음과 맞물려 갖고 리웨 그 의사 있잖아요. 의사 아내가 그 요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망했다는 편지를 받게 되잖아요. 사실 이제 리웨한테는 이게 우정과 사랑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제 부조리한 상황에 확 직면한 거죠. 네.
그리고 좀 이제까지는 좀 선한 사람들의 모습을 봤는데 여기에서 코타르라는 좀 이 책에서 부조리한 상황을 즐기고 있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요런 식으로만 전개됐으면 너무 좀 뻔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코타르라는 인물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 입체적이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코타르는. 근데 패스트가 이거 확 창궐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행정 조직이나 이런 뭐 경찰 조직들이 좀 미약해지는 거죠. 되게 소홀해지고. 맞습니다. 요 상황을 오히려 즐기는 거죠. 경시가 이렇게 봉쇄됐잖아요. 그 틈을 타서 밀수를 하는 거예요. 밀거래로 돈을 막 많이 벌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패스트가 이제 좀 잠잠해지고 이제 이게 도시 봉쇄가 해제된다 그러니까 코타르는 어떻게 했어요? 이 상황이 이제 싫은 거야. 그래서 경찰이랑 막 총격전 벌이고 하다 결국 검거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인물도 굉장히 많이 묘사됐잖아요. 보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유형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 적극적으로 뭐 여기서 이제 점령군이나 역병에 저항하고 바로 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이제 아까 그 신부님처럼 회피를 하다가도 마음을 고쳐먹고 같이 저항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코타르처럼 이 상황을 이용하고 즐기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뭐 현재 저희가 코로나19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 같은데 인물 탐구는 이쯤에서 마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인물 탐구라고 쭉 했지만 이게 소설의 얘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의 줄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까뮤가 이 내용에다가 인간의 다양한 부분, 그러니까 뭐 혹은 자신의 다양한 부분들을 캐릭터에 나눠서 저는 투영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설 초반에서 패스트의 양상이 선 패스트였다가 나중에는 폐 패스트로 옮겨가는 과정이 나오던데 패스트 종류도 되게 다양한가 봐요. 맞습니다. 이게 선 패스트라고 하면 이제 패스트균이 들어간 신체 부위, 주로 이제 쥐벼룩에서 옮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물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허벅지나 다리 같은 쪽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 국소 림프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통증이 발생하면서 이게 전신의 림프절이 다 붓게 됩니다. 부어서 농양 뭐 이렇게 찍고 맞습니다. 이런 모습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잘 나오죠.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요때 선패스트는 또 적시에 치료를 하면 생각보다 증상은 빨리 호전된다고 합니다. 치사율이 좀 낮은 거죠. 근데 폐패스트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다른 패스트 환자나 동물 뭐 이런 데서 비말, 체액 이런 게 호흡기로 직접 침투하면서 생기게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위험해서 24시간 내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거의 회복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 폐패스트의 통증을 이 소설에서 표현하기를 목구멍 깊숙이 박힌 손뭉치를 뽑아낼 수 없어서 숨막혀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책에 나오죠. 예, 예. 그래서 이 표현을 읽고는 그 고통을 뭐 계속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같이 민간요법이 등장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아까 알코올 얘기했었잖아요. 알코올이 모든 것을 소독한다고 믿고 알코올 섭취가 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건 사실 약거예요. 온갖 옛날 예언들을 다 끌어냅니다. 사자성어로 혹세무민이 나는 거죠. 뭐 알코올이 잘 팔렸으면 그러면 술집 장사는 되게 잘 됐겠네요. 그렇죠.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고요. 혼란 속에서도 그러면 이득을 보는 존재들은 등장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조금 나쁘게 묘사되긴 하는데요. 술집이라든지 뭐 또 보면 이 시기에 무슨 기사거리나 관심사들이 이제 출판물로밖에 사람들이 접할 수가 없는 만나질 못하고 이러니까 출판업이 굉장히 성행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굉장히 비슷한 게 우리도 이렇게 온라인 상거래 굉장히 활발해졌잖아요. 그리고 OTT 서비스죠. 요즘 뭐 이렇게 TV도 옛날처럼 그런 쌍방향 매체로 발전하긴 하는데 완전히 사람들이 요청하는 거를 보게 되는 OTT 서비스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요거랑 비슷한 거죠. 뭐 항상 동전의 양면을 보듯이 뭐 힘든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걸로 더 이렇게 불을 쌓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네요. 맞습니다. 큰 변화를 이뤄낸 거죠. 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재미있게 읽은 부분이 이 시기에 레인코트가 갑자기 유행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레인코트 유래가 사실은 200년 전 프랑스 남부에 대페스트 사태가 있었대요. 그때 의사들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기름 먹인 천을 이렇게 둘렀대요.
거기서 기원을 찾는데 시민들이 그걸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불안감에 뭐든 재보자.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런 유행이 막 생긴 거예요. 되게 절박한 심정을 그렇게 이제 레인코트로 표현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제가 또 한 문장을 소개하면 소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되게 감명 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패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으며 수십 년 동안 가구나 옷가지들 속에서 잠자고 있다. 방이나 지하실이나 트렁크나 손수건, 낡은 서류 속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다가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주기 위해 지들을 또다시 흔들어 깨우고 또다시 패스트를 어느 행복한 도시로 몰아넣어 모두를 죽음의 공포에 떨게 할 날이 오리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되게 무섭기도 하면서 또 큰 의미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제 패스트 소설에서 이 문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문장이 사실은 인간의 이기주의나 자만심에 대한 경고기도 하거든요. 패스트가 끝난 게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 악이라는 건 언제나 돌아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도 보면 저희가 생태 환경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저희들은 보잖아요. 그렇죠. 저희 코로나 사피엔스 할 때도 그 최재천 교수님이 그 생태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피엔스 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를 인간이 결국은 발생시킨 거죠. 패스트나 코로나나 이제 이름만 다를 뿐이지 발생하는 이유나 뭐 대처하는 방식이 정말 비슷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러한 일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부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같이 연대하고 저항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 소설 패스트가 지금 왜 읽혀지고 공감을 받는지를 잘 알겠네요. 네. 책 속의 재난 상황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와 너무 비슷해서 읽는 내내 책 속에 직접 살고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꼈는데 책 속 인물들이 묵묵히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듯이 우리도 성실히 본인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코로나도 언젠가는 이겨내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과학책 수단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고3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